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자성입니다. 오늘은 차염소산수 심화편을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차염소산수에 대한 첫 영상을 준비할 때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자세해지면 지루해질까봐 간략하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차염소산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관단체의 자료나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해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뭔데 자료만 찾아오면 다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제 직업은 치과의사예요. 사실 이 직업을 밝히는 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라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직업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영상 시작해 볼게요. 차염소산수에 들어있는 차염소산 HOCl의 성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차염소산수는 물속에 차염소산이 많이 분포해 있는 그런 물을 차염소산수라고 해요. 차염소산은 물속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로만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는 HOCl이 급격하게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차염소산은 pH, 산도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요, 일단 산성으로 갈수록 염소가스 또는 염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약산성 및 미산성 범위에서 HOCl 형태로 존재를 많이 해요. 중성을 넘어서 염기성 상태로 갈수록 OCl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pH 한 3.5부터 6.5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HOCl을 띠게 돼요. 지금 판매 중인 차염소산수들이 약산성 또는 미산성 형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산성은 뭐고 미산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산성은 pH 3에서 5를 약산성이라고 하고, 미산성은 pH 5에서 6.5를 미산성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을 사셨든 미산성 제품을 사셨든 HOCl 분포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HOCl이 중성을 넘어서 염기성으로 갈수록 OCl-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OCl-는 음극을 띠게 되고 HOCl은 극성을 띠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포막을 투과를 할 때는 세포막은 극성을 띠지 않는 물질을 더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HOCl이 OCl-보다 더 투과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HOCl이 OCl-보다 더 살균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이 있어요. 일단 차염소산수랑 많이 비교되는 락스 같은 경우에는 OCl-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독해 보이는 락스보다 차염소산수가 더 높은 살균력을 가지는 거예요. 락스보다 차염소산수가 몇 배 더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는 사실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HOCl 형태에서 조금 더 높은 살균력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OCl 차염소산이 염기성으로 가면 OCl-가 되고, 그래서 OCl-를 많이 가지고 있는 락스가 차염소산수랑 산도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은 HCl, 염산이 들어있는 수용액과 그리고 NaOH, 양잿물이 들어있는 수용액이 소금물, NaCl이 들어있는 소금물하고 똑같은 라인에 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소금물에서는 Na이온과 Cl이온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물에는 아주 소량이지만 수소이온도 있고 수산화이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산용액, 소금물, 양잿물이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염소산수가 락스랑 동일한 손상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락스도 잘만 사용하면 충분히 훌륭한 소독제이기 때문에 락스를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락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약산성 차염소산수, 미산성 차염소산수, 그 락스랑 뭐가 다르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차염소산수의 안정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게 차염소수의 안정성과 안전성이에요. 헷갈리게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헷갈리지 않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먼저 안정성이라는 것은 스테빌리티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그대로 있냐, 이런 의미고요. 반면에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 물질이 얼마나 안전하냐, 유해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안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염소산수는 안정성
사용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은 높은 제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차염소산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염소가스나 수용액의 염소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염소가스가 차하염소산소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차하염소산을 만들어줄 염소 부족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농도가 낮아지고 결국은 그냥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대로 있냐에 대한 의미인 안정성에 있어서 차하염소산수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차하염소산수는 얼마나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개봉 후 밀폐를 안 했을 시에는 8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점점점 농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개봉 후 재밀폐를 하셨더라도 일주일 내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점점점 농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차하염소산수를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은 개봉 안 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최고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셨을 경우에는 10도 이하의 차가운 공간에서 햇볕이 닿지 않는 공간,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줘야 된다는 논문 내용이 있어요. 대용량을 사셔서 뚜껑을 여셨다면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뚜껑을 열지 않았더라도 조금 서늘한 장소에, 그리고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장소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차하염소산수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유독한 물질로 변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하염소산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염소가스가 방출이 되고 점점 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염소가스가 조금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 염소가스의 유해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조금 높은 농도의 차하염소산수가 100ppm이라고 치면 100ppm은 0.01%예요. 농도로 치면.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염소가 서서히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염소가스 때문에 조금 해로울 것 같다, 그런 걱정은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차하염소산수의 안전성이에요. 차하염소산수 먹어도 될까요? 피부에 뿌려도 될까요? 그런 점들이 궁금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마시지는 마시고요. 입을 좀 헹구거나 분사액이 입에 조금 들어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낮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피부에는 마음 놓고 뿌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만 이게 쉬운 답변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답변을 드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뿌리지 마세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안 뿌리고 안 먹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주장에 근거가 필요 없어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뿌리지 마세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2019년 싱가포르에서 발간된 이 서적의 내용에 따르면 차하염소산수의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차하염소산수 적용 시 5분 이후에는 잔류염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즉 락스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발암물질로도 알려진 트리알로메탄, 이것도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라디칼 형성, 우리 활성산소 같이 이제 반응성이 커서 우리 이제 유전자 같은 거 공격할 수 있는 거를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검출이 되지 않았고요. 쥐한테 먹였을 때 급성 독성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차하염소산수를 음용 시에도 유전자 독성 같은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포 독성에 대한 실험인데요. 세포에 적용했을 때 당연히 많이 적용을 하면 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겠죠. 하지만 다른 소독제에 비하여서 현저하게 낮은 독성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또 2007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토끼 눈에 적용했을 때 1000ppm에서도 자극성이 없었고요. 기니피그의 피부에 대한 실험에서도 1000ppm까지 자극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쥐와 돼지의 깊은 상처에 대해서 차하염소산수를 28일간 계속 뿌렸을 때 상처 치유에 전혀 방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동물에만 적용된 실험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한테 실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케이스 리포트 정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2017년에 발표된 케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100ppm 유효 염소 농도를 가진 차하염소산수를 사람의 안구에 적용했을 때 소독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찾아보시면 차하염소산수 유효 염소 농도 100ppm 정도 되는 점안액을 실제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치료를 위한 세척액, 치과 영역에서도 상처 소독을 위한 세척액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도 실제로 치과에서 환자에게 써봤고요. 제 입에도 머금어 봤는데 맛도 안 나고 전혀 자극성도 없어요. 이렇게 예민한 점막이 있는 부위에 대한 소독을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피부에 자극적일지 모르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손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 손소독제 있죠? 보통 이제 70%에서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70% 정도의 농도를 이제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50도짜리 술 입에 머금고 목구멍에 넘기면 진짜 목구멍 찢어집니다. 이런데도 우리 피부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HOCl이 자극적이고 위험할지 모르니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조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차하염소산수 농도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굴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대중화되지 않은 약품들에 대해서 좀 과도한 규제를 좀 때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못 쓰게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좋은 차염소산수가 왜 대중화되지 못했을까? 사실 예전부터 차염소산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염소산수의 안정성, 그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유통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차염소산수의 제조 방식이에요. 차염소산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염산과 전기분해를 가지고 만드는 순수 차염소산수가 있겠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무경막, 전기분해 이런 내용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하여튼 전기분해와 염산 등을 이용해서 차염소산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첨가물을 통해서 차염소산수를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순수한 차염소산수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발생 장치의 부피가 크고 또 이제 만드는데 필요한 이제 염산, 이제 식용 염산을 사용하는데 염산의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장치를 구비해서 차염소산수를 만들어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치를 구비를 해서 차염소산수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 대표적인 물질로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제 이거를 물에 녹이면 물속에 차염소산이 생성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차염소산수들이 이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차염소산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 이름이 왠지 섬뜩하죠.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물질은 아니에요.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은 간략하게 NADDC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WHO의 NADDC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NADDC가 낮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2006년의 한 논문에 따르면 NADDC가 상당히 안전한 제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염소가 포함된 약품들의 대부분은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완전 무해한 제품은 아니지만 적정 농도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안전한 제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고농도에서 따지면 안전한 물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도 100%로 드시면 치명적일 거고요. 산소도 100%로 들이마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물도 순수한 증류수를 마시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다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건 아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위험할 수 있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농도에서 우리 몸에 얼마나 안전한가,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돼요. 실제로 NADDC 이 약품은 세계 각지에서 식음수 제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NADDC는 고체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물에 녹게 되면 차염소산을 생성하고 시아듈산이라는 부산물을 생성하게 돼요. 근데 이 NADDC에 대한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시아듈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지도 않고 대사되지도 않고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그리고 태아독성, 그러니까 임신부의 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또한 피부 자극성도 상당히 낮은 제제예요. 그래서 이 NADDC 알약을 여러 개를 입에 털어놓고 씹어 먹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식수 소독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여러 단체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부분도 아니고요. 또 어차피 저희는 마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소독용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NADDC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차염소산수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는데 딱히 제품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 재난 대비 용품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가 정수용 약품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딱 성분명을 봤는데 이 NADDC,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제품을 보자마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명이 바로 아쿠아탭스인데요. 아쿠아탭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염화 이소시아듈산 나트륨 NADDC라는 약품을 가지고 차염소산수를 만들기도 해요. 물론 순수한 차염소산수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걱정할 거리가 줄어들겠지만 이 NADDC를 이용해서 만든 차염소산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염소산수 농도는 어떻게 써야 하냐, 이게 궁금하실 건데요. 이 차염소산수는 그 농도로 표시되기보다 유효염소 농도를 기준으로 차염소산수의 농도를 말씀을 드려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차염소산수에 대한
대한 그런 연구는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동일하게 외피막을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인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을 몇 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분사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도 효과를 보였지만 조금 멀거나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100ppm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간접 소독을 위해서는 200ppm 정도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논문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세균이나 곰팡이 살균을 위해서는 50ppm 농도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기 소독을 위해서는 한 200ppm 정도 농도를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뿌려주면 살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직접 간편하게 분사하기에는 100ppm 정도가 적당하고 촘촘하게 분사하는 경우에는 50ppm 정도로도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그 밑에 뭐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농도에서도 살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사실 100ppm 정도에서도 거의 뭐 자극성이나 유해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려나요? 내용이 엄청 길어지고 복잡한 설명이 엄청 많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코로나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